이제 오늘 2020 한중일 평화포럼 기조연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못 보는구나. 아, 밑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 사태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동아 한중일 3국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영어로 준비하는 줄 알고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한글로 번역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아주 심각하죠. 오늘 보니까 전 세계 감염자 수가 4,300만 명이 됐고 사망자 수가 120만 명 이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918년, 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만큼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5대양 6대주에 지금 전부 다 코로나 사태가 번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는 과거에는 전염병이 있으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큰 이제 피해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만이 지금 사실상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고 그 외의 모든 국가들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우선 국내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 문제 얘기하면은 1930년대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있었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Great Recession 대불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Great Lockdown이라고 해서 대봉쇄인데 대봉쇄가 가져오는 경제 성장, 실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Great 록다운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5년, 6년이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빨리 끝나면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지금 V자 형태의 어떤 경제 회복세를 보였는데 미국 같은 데는 지금 W 형태로 보인다. 아니 잘못되면 L 쉐입으로 돼서 계속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 증가가 가장 큰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또 그뿐만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이제 그 주민들 복지를 보장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소득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 이렇게 주다 보니까 나라마다 국가의 빚이 상당히 또 증가되고 있고 경제적 모습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어저께 CNN에서 재미있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심리적 공황 상태가 상당히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심리적 위축도 많이 되는 상황에다가 또 이유는 가상현실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그다음 디스턴 러닝해서 이제 원거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있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가정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가정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특히 유발 하리리 같은 이제 역사학자가 걱정하는 것은 감시 사회가 등장한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사회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삶이 이제 깨지게 되는 데서 오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도 큽니다. 정치적 영향의 핵심은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의 상관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나면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소위 규제도 할 수 있고 제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 저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지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미국, 영국 같은 데 지금 특히 선진국일수록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처럼 이제 방역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방역 포기다. 허드 이뮤니티. 아예 다 미국 시민들 전부 다 코로나 감염이 돼갖고 다 같이 감염이 되면 집단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이 되는 거고 집단 면역이 되면은 결국 넘어설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진영에서는 그걸 갖고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잘하는 국가들은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잘하는 셈이죠.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일본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성적이 좋은 편이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잘하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왜 잘할까? 뭐 국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이 협력해준다. 시민은 왜 협력하는가?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authority, 권위를 믿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정치 철학적 논쟁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는 소위 개헌에 대한 논쟁,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까지 나올 판이니까 그건 상당히 심각한 이제 임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태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성공한 국가의 지도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가령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뭐 지지도가 92%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도 얼마 전까지 지금 2파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제일 지지도가 높았었거든요. 한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경제도 어렵고 남북 관계도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 잘하면서 상당히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안보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국가 중심의 안보 갖고는 안 되겠다. 아까 우리 싱하이밍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류 문명 공동체에서 이게 개별 국가의 안보가 아니고 지구촌의 안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지금까지는 군사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군사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 인간 안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는 세계화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까지는 1990년대 초부터 이제 사실상 세계화라고 하는 게 우리 국제정치의 담론이 됐었는데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로 디글로벌리제이션, 탈세계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세계화의 기본 방향이 바꿔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큰 임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황화론 주장이 많이 나와요. 황화론은 1900년대 이제 독일의 빌헬름 2세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1920년대 일본 경제가 잘 되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구라파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본을 타겟으로 한 황화론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제가 2파 황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3파 황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일본 경제가 너무 잘 되니까 재팬 배식 나오면서 또 우리 일본과 아시아를 소위 겨냥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 뭐냐면 레간 행정부 있을 때 신통상정책이라고 해서 일본만 타겟한 게 아니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의 그 집중적 타겟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게 뭐 사파 네 번째, fourth wave of yellow peril, 소위 네 번째 소위 황화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뮤얼 헌팅턴이 얘기한 문명중립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레이셜한 그 소위 인종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국제정치에 주는 큰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국제 리더십의 실종이에요. 과거 뭐 에볼라, 사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미국 같은 데가 치고 나오면서 기금을 만들고 뭐 세파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미국이 WHO와 공동으로 해서 국제적인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는 완전 개별 국가 각자로 노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아메리카 퍼스트는 좋은데 미국 자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백신 하는데 뭐 최근에 그래도 일부 지도자들이 국제적 공동 노력으로 하자라고 뭐 특히 이제 메르켈 총리 뭐 시진핑 주석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나라마다 소위 그 백신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백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지구적 차원에 있어서의 위기가 오는데 이거에 대한 공동 대응이 없는 거예요. 이건 참 이게
국제정치 이론의 이제 실패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미래 질서가 상당히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논쟁이 뭐냐? 그럼 포스트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면 5가지 논쟁이 있어요. 하나는 성곽도시가 될 것이고 새로운 중세가 찾아올 거라는 주장도 있어요. 키신저 박사가 걱정한 거예요. 지금 국가 간의 협력을 안 하면은 나라마다 빗장 걸어 잠기고 자급자족적 경제하는 것 아니냐. 개별 국가가 어려우면 인근 지역들끼리 배타적 그 지역 블록을 만들어서 소위 나갈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는 미국이 이길 거다. 미국이 이기면은 2차 대전 끝난 다음 미국이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듯이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거라고 한 얘기도 있어요. 반면에 미국이 질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키쇼레 마부바니 같은 분이고, 근데 최근에 그런 사람들 미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운영하면은, 그 다음 지금처럼 인종 갈등 생기고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국가가 뭐 인프라 포함해서 R&D에 대한 투자도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 중국 중심의 어떤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이 다시 부활하든 중국이 다시 부활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UN 중심의, 그걸 팍스 유니버셜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저 용어는 사실상 41대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1차 걸프전 승리해서 1991년 9월 23일 UN 총회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팍스 유니버셜리스트를 추구하겠다. 즉 보편성, 즉 유엔을 통한 세계 평화를 취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중 협력, 그다음 일본을 포함한 소위 그 강대국들이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중 협력이 이 다자주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회의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제일 가능한 건 현상 유지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났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무기 체계를 없애버리고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력이 그냥 유지가 될 거고, 지금에 있는 세력이라는 것은 소위 저는 비대칭 양극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국력이 지금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차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일종의 비대칭 양국 구조가 계속이 될 건데, 이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인 학자로서 개인적인 예측은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악화된 상황은 신냉전으로 나타날 거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냉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정확하게 얘기했으면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5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대중 국가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보면 1년이 쭉 나와요. 뭐 FBI 디렉터가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박 법무장관도 얘기하고, 오닐 안보보좌관도 쭉 얘기하면서 그 금년 5월 대중 전략 보고서에 기초한 이제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결정타는 7월 23일 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닉슨 기념관에서 한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은 코로나에서 시작해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다. 근데 중국 정부가, 특히 중국 공산당이 그걸 은폐를 했다. 은폐를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인민들도 희생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보고 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공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패권주의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보호주의 무역을 하고 있고 기술민족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 폼페오가 한 얘기는 중국이 세계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자체에 대해서 정면적 소위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신냉전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냉전의 기본 구도는 그래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컨테인먼트, 그걸 니오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신봉쇄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듯이 중국을 봉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걸고 쿼드라고 하는 사자 대화체제, 아직은 동맹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사자 4개 국가 사이에 대화체제를 만드는데, 뭐 아까 그 송영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새로운 나토를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하는 것은 이코노믹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걸 이탈 또는 탈동조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위해서 미국이 내는 게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뭐 파웨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모든 분야에 한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가들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 고급 무역하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중국 기술 쓰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정학적 봉쇄만 했었는데 소련에 대해서 지금은 경제적 봉쇄도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테크노 얼라이언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T12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면 미국하고 동맹을 맺거나 미국의 우방국가들이 소위 협력을 해서 중국의 기술 확장에 대해서 대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밸류 얼라이언스에서 가치 동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이 압제적인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중국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아직도 이러한 신냉전 구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장 한국에만 해도 중국이 우리에게 아주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 못 느끼거든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쿼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 미국 원하는 방향대로 나토와 같은 동맹으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 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한반도의 분단, 전쟁, 고질적인 군사 대립, 그리고 반쪽짜리 반도, 우리는 대륙으로 나가지도 못한 이 모든 게 결국 냉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 냉전 구도가 다시 이 지역에 나타나는 것을 찬성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좀 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중일 삼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가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신냉전 구도에 의해서 그걸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미중이 이제 계속 대립을 하게 되면은 이 발화점들이 있어요. 양안 문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심지어 우리 한반도입니다. 가령 그라함 앨리슨 교수 같은 사람은 제2의 한국전쟁이 1913년에 모멘트, 순간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에서 사라예보에서 총 한 발이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한반도에서 긴장이 생기면 그게 미중의 직접적 갈등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얘기로 하지만은 지금 한국 같은데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면 뭐 대기업도 피해를 보겠죠. 그러나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중소기업들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 의존하는 영세 상인들 포함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만이 아니고 동남아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탈동조화를 통한 미중 간의 경제적 대결 구도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소위 모택동 주석이 했던 지구전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했어요. 중국은 장기전을 봅니다. 과거 100년, 또 하나의 100년을 또 보면서 그 또 하나 100년 속에서도 30년, 특히 2049년
중화민공화국 소위 건국 100주년에 맞춰갖고 새로운 위상전환 또는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상당히 속도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전과 속도전 사이에서 우리 입장은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또 하나의 100년이 냉전으로 점철돼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 이 신냉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로섬, 미국은 이기고 중국이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네거티브섬 게임이다. 모든 관련 국가가 손실을 보는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냉전은 당위론적으로 신냉전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피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좀 건설적 대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충돌하는 기차처럼 가는 것 누구에게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화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키신저 박사가 On China, 중국에 대해서라고 쓴 책에서 보면 결론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부상 인정해주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코이볼루션, 공동 진화의 길로 가자.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사실 안 되고 있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송영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게 한중일 삼국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중일 삼국 지도자들이 나서서, 중국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러시아도 포함하고 또는 호주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미중이 대화를 하고 지금과 같은 신냉전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게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건 국가 지도자 역할만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 호주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들이 지금과 같은 소위 재앙적 경로는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민운동 같은 게 전개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아시아 피스, 동아시아의 평화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안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남중국해 문제 해결돼야 되겠죠. 동중국해 문제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신냉전이 다시 나오면은 과거 냉전기, 과거 냉전의 연대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막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우리 고지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비핵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핵무기도 없고 항구적인 평화가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왔을 때 동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소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입구에 있는 것이 사실 종전선언입니다. 우리 박진 의원께서는 종전선언이 부질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과정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건 과정이지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서 비핵화를 추동을 하고 그러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거기에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북한도 핵을 갖고는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저는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건설적인 자세에서 다 같이 나와서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을 피하고 또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빨리 개최를 해서 한중일 삼국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목소리가 되고, 그리고 남북도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빨리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특히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신행정부가 시작할
그 사이에 뭔가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님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중일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문정인 특보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위한 한중일 평화포럼 개회식과 기조연설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잠시 휴식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또 사진 속에 좀 담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단체 기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귀빈 여러분들 무대로 모셔서 단체 기념 촬영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귀빈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셔서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잠시 촬영하면서 사진 속에 오늘 이 자리를 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편안하게 휴식을 잠시 취하셔도 되겠습니다. 20분 휴식 후에 다시 이곳에서 본격적인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로비에 커피와 다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20분 후에 다시 포럼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먼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좀 치면서 한 번 더 찍을까요? 박수 한 번 치면서 카메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why don't you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looking at the camera? 감사합니다.